미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인하했는데 연준은 미국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입니다. 같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이유가 다릅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국의 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늘 우리의 관심을 받는 회의긴 하지만 이번 사실 FOMC 회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아닐까요? 이제 첫째는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선제적으로 0.25% 올렸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었냐면 미국이 곧따라 이번에 올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과연 올릴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이었고, 둘째로는 지금 세계 경제도 안 좋고 한국 경제도 안 좋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줌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이번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좀 대폭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0.5%포인트 내려주기를 바랬다. 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어저께 금리를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된 거죠. 네. 뭐 사실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0.5%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해왔지만 뭐 워낙 연준은 이제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2분기 GDP 성장률도 그렇고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미국에요? 시각도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10명의 FOMC 위원 중에서 2명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하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인데 사실 2명이나 반대를 강력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고요. 어저께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금리 0.25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언론을 보면 미국의 반응을 보면 내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준 회의 이후에 훨씬 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사실은 어저께 주가가 굉장히 미국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빠졌던 요인이 뭐냐 하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금리 내릴 거냐? 그랬더니 이거를 내리는 1년의 금리 인하에 신호탄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한 번만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한 400포인트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FOMC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인가 금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도 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거 보고 인커밍 데이터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며 결정할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분위기나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면 확실하지 않다. 그럼 사실 이제 간밤에 있었던 FOMC 결과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기조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향후 뭐 추가적으로 논의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할 수는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상황이 뭐냐면 그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금리를 내렸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경제가 나쁜가? 그건 아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조금 침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도 이게 썩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또 요구가 많으니까 말 그대로 보험성으로 그 내린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FOMC 내에서 금리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내리겠다고 했던 어제 이전의 생각들이 싹 지워지면서 안 내릴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증시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일부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앞으로 금리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보험 들었는데 또 들겠냐 이런 거네요. 어, 또 나중에 보험을 또 들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어저께 기자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제롬 파워가 근본적으로 우유부단하다. 아. 제롬 파워가 우리말로 하면 뺑뺑이 돌고 있다. 즉 어제는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도대체 당신의 중심이 뭐냐 이런 비판들이 어저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동안에 연준이 정책을 하던 공식이 다 깨졌다. 하나도 안 들어맞는다. 앞으로 어쩔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제롬 파워의 FOMC가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관성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롬 파워에 대한 지금 비판들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좀, 있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사실 앞서 ECB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저금리 시대 여기다 또 더해져서 이제 유동성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유동성 시대 개막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동안의 FOMC의 행동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FOMC가 해왔던 정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를 계속 올려왔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동안 풀었던 돈을 계속해서 회수해 왔어요. 예. 그걸 우리 밸런스 시트라 그러는데 밸런스 시트를 축소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9월 달까지 줄이기로 했던 것을 두 달 앞당겨서 이제 더 이상 안 줄인다고 하긴 했지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네. 유동성이 그동안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이번의 행동을 유동성이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고 어제 사실 시장에서 제일 놀랬던 것은요.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예.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빠져야 어제 되는데.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달러가 약세가 되어가지고 수출이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금리가 이렇게 0.25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지금 환율은 어쩔 것이냐 이 문제가 그러네요. 새로 대두가 되어서 그 네네. 질문이 어저께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네네. 제롬 파워는 그냥 넘어갔어요. 환율은 내가 관련할 바가 아니고 난 그다음에 통화만 이제 관리한다. 그다음에 ECB나 일본이 정책만 어떻게 하느냐에 하니까. 따라서 환율이 그게 연동되는 문제라서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내일이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아마 디데이가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경제학자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가 궁금합니다. 중요하냐면 일본이 일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그렇죠. 일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책, 일본이 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타결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가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절차가 필요해요. 즉 일본 수상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기 결정문을 가지고 일왕의 그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야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게 가기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100%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본은 그 절차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협상의 여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설사 가기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행되기 전에 그 가기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談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저는 그래 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일본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일본이 그 결정을 취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급소를 찌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게 뭐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화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고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죠. 예. 이번에는 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네.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한 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결정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담판을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이 어떤 협상하고도 비슷한 식으로 그냥 밀고 땡기고 하는 것 같아서 미중 간의 분쟁은 당분간 지리하게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희망을 줬다가 실망을 줬다가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또 미중 무역 분쟁, 거기다가 또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이제 우리의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하 여부도 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를 텐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던 조금 걸로 부정적인 많이 건이 아니라 부정적이네요. 그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이 예금 이자 가지고 살아가시는 많은 어느 중산층의 그 노령층이 꽤 네네. 많거든요. 이분들의 이자 소득이 줄겠죠. 예, 0.25% 기준금리 지난번에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가보니까요. 예금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0.5% 떨어졌더라고요.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벌써 미국 금리보다도 0.5% 포인트 낮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역전된 상태죠. 예, 우리가 네. 더 낮아요.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연준 0.25% 인하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실물 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가기 전에는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갔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 뭐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외 악재, 통상 악재도 겹겹이 쌓이는 상황인데 해법 뭐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많죠. 해법이 많습니다. 네. 재정 정책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재정 정책은 빚을 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렵긴 하니까 네네. 그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규제 풀어주면 되죠. 당분간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재정이나 금리 정책 말고도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분위기 사기 진작이라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부가 말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추경 이야기는 하시는데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을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언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1인당 GDP가 뭐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또 없질 않나 하면 또 뭐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뭐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 몇 년을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가장 창업이 많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현재 경제가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 말고도 정말 기업하는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진작,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경제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너무 그 경제 원론, 거시 경제 원론에만 집착해서 경제 활성화는 통화 정책 아니면 금리 정책 이 둘 다가 다 작동 안 하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정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는 방법이 저는 있다. 왜 이건 안 하고 효과가 없는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면 저게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 풀고 지원해주고 이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는 그런 진심으로 상황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정부가 기업을 뒤로 밀어주는구나 이런 어떤 신뢰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명예교수에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